빗방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통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강지훈은 무의미하게 부딪혔다가 흘러내리는 물줄기들을 보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도시의 야경은 수천 개의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빛의 나열일 뿐이었다. 파티장은 상류층 특유의 나른하고도 인공적인 향수 냄새와 값비싼 샴페인 향, 그리고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JS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를 향해 아첨하는 목소리들이 벌떼처럼 윙윙거렸지만 지훈의 귀에는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소음이고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아버지의 부와 권력이라는 꿀을 찾아 모여든 하이에나들. 그들은 지훈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말 한마디에 과장되게 반응하며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애썼다. 지훈은 이런 위선적인 연극에 신물이 났다. 차라리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편이 솔직해서 나을 정도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몇몇이 다가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 없이 그들을 지나쳐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숨막히는 공간이었다. 주차장으로 내려온 그는 자신의 스포츠카에 몸을 실었다. 묵직한 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는 듯했다. 지훈은 시동을 걸었다. 포효하는 듯한 엔진음이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총알처럼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흐릿한 시야를 완전히 닦아내지는 못했다.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들이 빗물에 번져 기괴한 추상화처럼 보였다. 그는 목적지 없이 그저 달렸다. 어디로든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화려했던 강남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나타났다. 길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양옆으로는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지훈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불시착한 기분이었다. 술기운과 권태감에 취한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서 한 여자가 불쑥 튀어나왔다. 끼익!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차가 미끄러졌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차는 겨우 여자를 스치듯 멈춰 섰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심장을 진정시켰다.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차에서 내려 여자에게 다가갔다. 비에 흠뻑 젖은 여자는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가 터져 하얀 알약들이 빗물 위로 흩어졌다. 지훈은 지갑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단단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원망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 지훈이 거만하게 물었다. 늘 하던 방식이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믿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려 했다. 얼마면 돼? 병원비든 뭐든 원하는 대로 불러. 그의 목소리에는 사과나 걱정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의도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여자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땅바닥에 흩어진 약들을 힘겹게 주워 담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안부를 물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비난이었다. 그의 돈과 권력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뭐라고? 지훈이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방금 당신이 앗아갈 뻔한 게 뭔지 알기나 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모든 걸 가졌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군요. 당신의 삶이 불쌍해요. 여자는 그 말을 남기고 절뚝이며 어두운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불쌍하다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수많은 아첨과 찬사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낯선 여자에게서 들은 동정 어린 말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충격이었다. 그는 화를 내야 마땅했다. 당장 여자를 찾아가 멱살이라도 잡고 사과를 받아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호기심과 당혹감이었다. 그는 여자가 사라진 어두운 골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그의 비싼 옷과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여자의 마지막 눈빛, 그 차갑지만 슬픔이 담긴 듯한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일까? 어째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텅 빈 파티장, 가식적인 인간관계, 돈으로 살 수 있는 쾌락들. 그것이 정말 전부였나? 지훈은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이 걸린 채였지만 그는 차를 움직일 수 없었다. 흩어진 약들을 힘겹게 줍던 여자의 작은 손, 비에 젖어 창백하던 얼굴, 그리고 그의 심장을 꿰뚫어 본 듯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여자의 이름조차 묻지 못했다. 그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자신의 오만한 태도가 부끄러워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좁고 편협했는지를 깨달았다. 오늘 밤의 이 우연한 사고가 그의 경고했던 운명의 궤도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에 무심하고 명령조인 목소리와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을 하나 찾아줘. 오늘 밤 종로구의 낡은 골목에서 나랑 부딪힌 여자야. 나이는 20대 초반. 비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 비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했지만 곧 알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다시 한번 여자가 사라진 골목을 응시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입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세계에 강하게 이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지훈은 평소와 같이 회사로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어젯밤의 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의 시간에도 서류 결제를 할 때도 그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강 회장은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은 회사를 물려받을 도구이자 자신의 야망을 이어갈 존재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그는 지훈의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다. 어제 무슨 일 있었느냐? 점심 식사 자리에서 강 회장이 무심하게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강 회장의 날카로운 눈이 그를 향했다. 내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았다. 밤늦게 허름한 동네에서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더구나. 쓸데없는 짓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너는 곧 JS그룹을 이끌어야 할 몸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아닌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속으로 반발심이 일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여자를 찾았다는 보고였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여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간단한 신상 정보를 보고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아, 나이는 24,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보육원에서 자라 현재는 낡은 옥탑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직업은 일정하지 않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고의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녀는 말기암 환자였고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이라는 것이었다. 지우는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달, 시한부 인생, 어젯밤 그토록 당당하고 강인해 보였던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흩어진 약들을 필사적으로 줍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 그 자체였을 것이다. 당신이 앗아갈 뻔한 게 뭔지 알기나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는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지우는 비서에게 이수아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비서의 질문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건물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다. 어젯밤 그가 경멸했던 다른 세상 같았던 그곳으로 다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죄책감, 연민, 그리고 그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녀에게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눈빛을 가질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보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지. 그녀의 집은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이었다. 녹슨 철제 계단을 오르자 좁은 공간에 널린 빨래와 낡은 장독 몇 개가 그를 맞았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이수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어젯밤보다 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 잠시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평소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여긴 어쩐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는 이곳에 오기까지 수많은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녀를 마주하니 모든 것이 하얗게 지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일은 미안했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건네는 사과였다. 수아는 그의 사과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지훈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충동적이지만 확고한 결심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수아는 그의 사과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했다. 그 시선 앞에서 강지훈은 처음으로 벌거벗은 기분을 느꼈다. 돈과 지위라는 갑옷이 모두 벗겨지고 오만함으로 가득 찬 나약한 속내가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는 이런 감정에 익숙하지 않았다. 어색함과 초조함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평소의 자신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언어, 바로 돈과 거래의 언어로 말이다.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본론을 꺼냈다. 당신에 대해 좀 알아봤어.
지훈의 말에 수아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사생활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 몸 상태가 어떤지 알아. 남은 시간이 한 달 정도라고 들었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들릴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수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강인한 눈빛이 오히려 지훈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둘러 준비한 제안을 꺼내놓았다. 개우례를 하지. 당신에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고 나에겐 지루하고 의미 없는 평생이 있어. 그걸 바꾸는 거야. 그는 마치 대단한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내가 당신의 마지막 한 달을 여왕처럼 만들어주지. 최고의 의료진, 최고급 호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마지막을 선물해주겠어. 그 대가로 당신은 날 가르쳐. 당신이 말한 그 삶의 의미라는 걸 나에게 보여줘. 그의 제안은 오만함의 극치였다. 한 인간의 존엄한 마지막을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유희거리로 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순간 수아의 눈에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가요. 그 한마디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겨 있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내 삶과 내 죽음은 당신 같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아니야.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금방이라도 문을 닫아버릴 기세였다. 지훈은 당황했다. 거절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돈과 제안을 거절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지훈은 반사적으로 문을 붙잡았다.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평생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 없는 그였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의 거절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어젯밤 했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미치도록 알고 싶어졌다. 제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애원하고 있었다. 그의 필사적인 모습에 수아는 잠시 동작을 멈췄다. 지훈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다. 내 삶은 텅 비었어. 당신 말이 맞아. 난 모든 걸 가졌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어젯밤 당신이 했던 말들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수많은 아첨 속에서 살았지만 그렇게 날카롭게 내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냥 알고 싶을 뿐이야. 당신처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눈을 할 수 있는지, 나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줘.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길 잃은 아이 같은 절박함만이 묻어나왔다. 수아는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절박함과 공허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진심의 빛을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남자는 분명 그녀의 마지막 평온을 깨뜨릴 불청객이었다. 하지만 그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한 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보았다. 그것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닌 무언가를 남기는 죽음이 될 수도 있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좋아요. 당신의 그 가짜는 거래. 받아들이죠. 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수아의 다음 말이 그의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그녀는 지훈의 값비싼 시계와 옷을 한번 훑어보고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말하는 삶의 의미는 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삶을 알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가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해요. 신용카드, 기사가 딸린 차, 당신의 그 화려한 집, 전부 버리고 와요. 지훈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수아가 그의 말을 잘랐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당신은 여기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옥탑방에서. 당신의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당신의 두 눈으로 직접 봐야 해요. 그게 내 조건이에요. 내 마지막 한 달을 당신에게 주는 대가죠. 그녀의 제안은 지훈이 했던 제안을 완벽하게 뒤집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의 제안에 모든 것을 버리라는 조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지훈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정체성을 이루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안락함, JS그룹의 후계자라는 지위까지도.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터무니없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발길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그 눈은 내가 과연 그럴 용기가 있느냐고 묻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처음으로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랐음을 직감했다. 그는 수아의 작은 옥탑방을 둘러보았다. 낡은 가구 몇 개와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가난하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의 차가운 펜트하우스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그는 다시 수아를 바라보았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존재는 강렬한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 미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공허한 삶을 구원할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좋아. 그렇게 하지. 그의 대답에 이번에는 수아가 놀란 듯했다. 그가 정말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둘 사이에는 어색하고도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의 후계자가 허름한 옥탑방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가난한 여자와 한 달간의 동거를 약속한 순간이었다. 지훈의 인생에서 가장 비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수아는 방 한 구석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낡고 얇은 이불 한 채가 개어져 있었다. 저기가 당신 침대예요. 그 한마디가 지훈의 운명이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의 감촉에 잠에서 깼다. 등 전체가 뻐근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몸의 굴곡에 따라 완벽하게 체형을 맞춰주던 최고급 침대와는 차원이 다른 불편함이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아침 햇살이 눈부셨고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소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이웃집 아이가 칭걸대는 소리,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 누군가 힘차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소리. 고요하고 자동화된 그의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날 것 그대로의 생활 소음이었다. 그는 낯선 소리들에 둘러싸여 한참을 멍하니 누워 있었다. 그가 몸을 일으켰을 때 이수아는 이미 일어나 작은 밥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식사였다. 지훈은 매일 아침 전담 요리사가 준비해주는 이름도 외우기 힘든 세계 각국의 요리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앞에 놓인 이 단출한 밥상에서 더 진한 사람 냄새가 나는 듯 했다.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수저를 건넸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첫 식사가 시작되었다. 밥알을 씹는 소리만이 옥탑방의 작은 공간을 채웠다. 식사가 끝나자 수아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당신의 세계와 잠시 이별할 시간이에요. 지갑, 차키, 그리고 휴대폰. 전부 이리 주세요. 지훈은 반사적으로 저항했다. 휴대폰은 안 돼. 회사 일도 있고. 하지만 수아의 표정은 단호했다. 비상 연락은 이 휴대폰으로 하면 돼요. 그녀가 내민 것은 낡은 2G 폴더폰이었다. 지훈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마지못해 주머니를 뒤져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마치 자신의 권력과 자아를 모두 빼앗기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을 압수한 수아는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할 일들이에요. 수첩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몇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다. 1. 출퇴근 시간에 2빕 2번 버스 타보기. 끼키 광장시장에 가서 미자 할머니 떡볶이 먹기. 3. 구립도서관에서 졸지 않고 오후 내내 책 읽기. 4. 햇살 보육원 찾아가기. 지우는 목록을 보고 실소했다. 이게 다야. 이게 당신이 말한 위대한 삶의 의미라는 것의 실체인가? 그의 비아냥거림의 수아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위대한 건 멀리 있지 않아요. 진짜 의미는 가장 평범한 곳에 숨어 있으니까. 첫 번째 과제는 버스 타기였다. 지우는 수아가 이끄는 대로 정류장으로 향했다. 출근 시간의 버스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수많은 사람에게 떠밀려 그는 간신히 버스에 올라탔다. 사방에서 풍겨오는 낯선 냄새와 소음, 사람들의 몸이 쉴 새 없이 부딪히는 불쾌한 감촉에 그는 멀미가 날 지경이었다. 창밖의 풍경을 보며 우아하게 이동하던 자신의 스포츠카가 그리웠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 고역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수아는 달랐다. 그녀는 익숙하게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의 풍경과 버스 안의 사람들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그녀는 지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기 저 아이 좀 봐요. 엄마 품에 안겨서 세상을 구경하는 모습이 꼭 아기 새 같지 않아요? 저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봐요. 아마 그리운 사람이 있나 봐요. 지우는 처음으로 그의 방탄유리 창밖 세상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다음 목적지는 광장시장이었다. 거대한 인파와 시끄러운 소음, 온갖 음식 냄새가 뒤섞인 시장의 활기는 지훈에게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다. 그는 이런 혼잡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곳을 혐오했다. 수아는 익숙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허름한 떡볶이 가게 앞에 멈춰 섰다. 미자 할머니, 저희 왔어요. 그녀의 밝은 인사에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지우는 할머니가 내미는 떡볶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수아는 그런 그를 보며 핀잔을 주었다. 재벌 3세님은 이런 거 안 드시나 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인데. 그는 마지못해 떡볶이 하나를 입에 넣었다. 그리고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과 쫄깃한 떡의 조화는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강렬한 맛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아와 할머니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지우는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진짜 인간적인 교감이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마지막 목적지인 햇살 보육원에 도착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낡은 건물이었지만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곳이 바로 이수아가 자란 곳이었다. 지우는 보육원 문턱에서 망설였다. 이런 곳은 그가 속한 세계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아이들은 수아를 보자마자 수아 누나라고 외치며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품에 안겼다.
평소 창백하고 지쳐 보이던 수아의 얼굴에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모습은 성녀처럼 거룩해 보이기까지 했다. 지훈은 그들 주변을 겉돌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이 따뜻하고 행복한 풍경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그때 작은 남자아이가 다가와 그의 비싼 구두를 신기한 듯 쳐다보며 물었다. 아저씨는 신발이 엄청 반짝거리는데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화려한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공허함과 슬픔을 가리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아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물질적인 풍요는 없었지만 그가 평생 갈구해왔던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이 있었다.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느라 말이 없었다. 특히 보육원에서의 경험은 그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어땠어? 그것은 그가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물은 첫 번째 질문이었다. 수아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다가 옅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제 그에게 그 목록은 더 이상 유치하고 하찮은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지도처럼 느껴졌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JS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은 처음 며칠간은 아들의 유치한 반항 정도로 여겼다. 늘 그래왔듯 며칠 방황하다가 제발로 돌아오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그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다. 아들의 공식적인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전혀 없었다. 중요한 이사회에도 불참했다. 강 회장의 심기가 점점 불편해졌다.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비서실에 특명을 내렸다. 무슨 수를 써서든 강지훈을 찾아내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보고해. 강 회장의 정보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강 회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아들은 허름한 강북의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가난한 고아 소녀가 함께 있었다. 강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의 분노는 아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과 통제에 흠집이 생긴 것에 대한 노여움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수아라는 여자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요물이었다. 자신의 가난과 병을 무기 삼아 순진한 재벌 3세를 유혹하여 인생 역전을 노리는 아주 영악하고 계산적인 여자. 그는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라고 믿었다. 사랑, 동정, 연민 같은 감정은 약자들이나 내세우는 위선일 뿐이었다. 그는 직접 이 연극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하찮은 잡초는 더 번지기 전에 직접 뽑아버려야 했다. 다음 날 오후 강 회장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옥탑방이 있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고급 외제차의 등장은 가난한 동네의 평온을 깨뜨리는 불협화음과도 같았다. 동네 사람들은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차를 쳐다보았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강 회장이 위압적인 풍채를 드러내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주변의 더럽고 낡은 풍경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녹슨 철제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불쾌한 소리를 냈다. 그가 옥탑방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예의 없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이수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존재를 확인한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빛났다. 강 회장은 자신을 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곧 그의 신분증이었다. 그는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네가 내 아들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 계집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수아는 그의 무례한 언사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강 회장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꽤 머리를 썼더구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건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지. 병들고 가난한 비련의 여주인공 행세라. 내 아들이 그런 싸구려 심패 넘어갈 줄은 몰랐군. 그는 품 안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자, 이제 본론을 말해봐라. 얼마면 되겠니? 사람은 누구나 가격이 있는 법이다. 내 가격을 말해. 그리고 내 아들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는 백지수표 한 장을 찢어 수아의 눈앞에 있는 작은 밥상 위로 던졌다. 그것은 그의 힘을 과시하는 행위이자 그녀의 가치를 시험하는 무기였다. 그는 수아가 놀라움과 탐욕에 눈이 멀어 수표를 집어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수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수표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이내 강 회장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탐욕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과 아드님은 참 많이 닮으셨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두 분 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니까요. 그 말을 마친 수아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강 회장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강 회장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 한낱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는 모습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수아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게 남은 시간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존엄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들, 그리고 회장님 아드님에게서 제가 본 작은 변화의 가능성, 그건 회장님의 제국을 전부 팔아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고와 계집이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평생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가차없이 짓밟아온 그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아를 노려보았다. 금방이라도 그녀의 뺨을 후려칠 듯한 기세였다. 후회하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네가 지금 누구를 적으로 만들었는지 넌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 내 아들 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주마.
그는 마지막으로 잔인한 경고를 남기고 몸을 돌려 옥탑방을 나갔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선 채 가늘게 몸을 떨었다. 격렬한 대치와 지병으로 인해 숨이 가빴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아무것도 모른 채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올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지훈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온몸의 근육이 욱신거렸지만 땀 흘려 번 돈으로 사온 따뜻한 붕어빵 봉투를 들고 있는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뿌듯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방 안의 냉랭하고 무거운 공기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수아는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더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바닥에는 아무렇게나 찢겨진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곁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누가 왔었어? 수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우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들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서명한 백지수표의 잔해였다. 순간 그의 머릿속 모든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의 아버지가, 그 거대하고 무자비한 제국의 황제가 이 작고 연약한 여자를 찾아와 돈으로 그녀의 존엄을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지훈의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 때문에 수아가 겪었을 모욕감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이었다. 그는 수아가 건네주었던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로 걸어본 적 없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강 회장의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정신을 차렸으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너라. 지우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를 찾아가셨더군요. 강 회장은 아들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여전히 오만했다. 네가 저지른 실수를 수습했을 뿐이다. 그런 하찮은 계집에게 발목 잡히는 건 JS그룹의 후계자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고 돌아와. 연극은 아버지가 하고 계셨죠. 지훈이 싸늘하게 받아쳤다. 자상한 아버지인 척, 내 인생을 위하는 척.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절 당신의 소유물이나 사업 계획의 일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신 적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강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오늘부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JS그룹의 후계자 자리도 당신의 돈도 그 지긋지긋한 통제도 전부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파열음과 함께 그의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하지만 해방감도 잠시, 곧이어 엄청난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돈, 집, 가족, 사회가 인정하는 미래까지도. 그는 완벽한 무소속,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다. 거대한 절망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녀를 이 끔찍한 싸움에 끌어들였고 그녀를 아버지의 표적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가 떠나야겠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졌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수아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수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강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은 오늘 비로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된 거죠. 위험한 건 괜찮아요. 어차피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진짜 강지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전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믿음 앞에서 지훈의 절망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구원이었고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천을 나누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옥상에 나란히 걸터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지훈에게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모든 빛 아래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공유된 시련은 두 사람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만들었다. 지훈은 수아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아버지가 가진 제국 전체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연민이나 의무감이 아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첫 번째 접촉이었다. 그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진심을 담아 약속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약속할게, 수아야. 지금부터 단 하루를 살더라도 널 만난 것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게. 내 인생을, 진짜 내 인생을 만들어서 널 영원히 기억할 거야. 네가 떠난 후에도 난 절대로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이 별들 앞에서 맹세할게. 그의 엄숙한 맹세에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것은 그의 약속에 대한 조용한 신뢰이자 그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응답이었다. 광활한 밤하늘 아래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서로에게 기댄 채 온 세상을 얻었다. 곧 닥쳐올 폭풍에 맞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우주가 되어주고 있었다. 별빛 아래에서의 맹세 이후 며칠 동안 옥탑방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흘렀다. 강지훈은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했고 밤에는 이수아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그는 처음으로 노동의 신성함과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의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수아의 병세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지훈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강 회장의 보복은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을 향해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수에게서 햇살 보육원 원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원장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육원이 하루아침에 강제 퇴거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수십 년간 구두 계약에 의지해 털을 잡고 있던 보육원 부지가 최근 JS그룹의 유령 자회사에 팔렸고 그곳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것은 명백히 수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겨냥한 강 회장의 잔인하고 비열한 공격이었다. 전화를 끄는 수아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그 모든 통화 내용을 곁에서 듣고 있었다. 그는 수아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가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추억과 삶의 터전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노도 잠시, 곧이어 거대한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지금의 그는 돈도 권력도 법적 지위도 없는 한낱 건설 노동자일 뿐이었다. JS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절망에 빠진 지훈을 일으켜 세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수아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의 돈을 잃은 거지. 당신의 머리와 마음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가 지훈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돈으로 싸울 수 없다면 다른 무기를 사용해야 했다. 바로 그가 경멸했던, 하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세 개의 방식. 기업의 생리, 법의 허점,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방식. 그는 수년간 JS그룹의 후계자로 살면서 보고 들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갔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정의감 넘치는 가난한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민준이었다. 민준은 과거 지훈의 방탕한 생활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친구였다. 이게 누구야? 대한민국 황태자 강지훈 아니신가? 웬일이야? 공중전화로 전화를 다 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했다. 지훈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보육원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아, 이건 나를 위한 부탁이 아니야. 힘없는 아이들을 위한 일이야. 제발 도와줘. 지훈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그의 놀라운 변화에 흥미를 느낀 민준은 결국 사건을 맡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지훈과 민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민준의 낡고 비좁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지훈은 JS그룹의 전형적인 인수합병 전략과 법무팀의 습성을 바탕으로 민준의 법률적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내부자적 지식은 사건의 실체를 파고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침내 그들은 강 회장이 서두르느라 놓친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고, 환경 영향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용도 변경 과정에서는 명백한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 또한 그들은 JS그룹이 보육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영세 상인들에게도 헐값의 부동산을 넘기도록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들은 두 갈래로 방역을 계획했다. 첫째는 법적 대응이었다. 민주는 그들이 찾아낸 법적 허점들을 근거로 법원에 퇴거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것은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였다. 둘째는 여론전이었다. 과거 언론을 혐오했던 지훈은 이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과거 안면이 있던 양심적인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에게 JS그룹의 약탈적인 부동산 개발 방식과 힘없는 고아들을 거리로 내모는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한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는 기업 홍보팀의 생리를 역이용하여 JS그룹의 이미지를 최악으로 보이게 할 방식으로 정보를 가공했다. 며칠 후 그들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JS그룹 눈물의 보육원 강제 철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수많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 JS그룹을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했고 불매운동의 조짐까지 보였다. 여론이 악화되자 JS그룹의 주가는 눈에 띄게 하락했다. 같은 시각 법원에서는 보육원의 퇴거 집행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다. 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에 떠오른 기사를 보며
싸늘한 분노에 휩싸였다. 한편 지훈과 수아는 옥탑방의 낡은 텔레비전으로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다. 수아의 눈에서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성취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에 기생하는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와 마음으로 싸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낸 진정한 기사였다.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JS그룹은 보육원 재개발 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수아의 남은 생명력은 빠르게 소진되었다.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그녀의 병든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승리의 안도감도 잠시, 그녀는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고 기침은 더욱 잦아들었다. 병원에서는 이제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비공식적인 사형 선고를 내렸다. 지훈에게 그 승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세상을 상대로 이겼지만 정작 자신의 세상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훈은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었다. 이제 그의 유일한 직업은 이수아의 곁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함께 시작했던 낡은 수첩을 펼쳐보았다. 빼곡히 채워진 목록 아래 아직 이루지 못한 두 가지 소원이 남아있었다. 의도, 함께 첫눈 맞기, 6. 우리 둘만의 사진 한 장 남기기. 너무나도 소박해서 오히려 더 가슴 아픈 소원들이었다. 그것은 이제 그가 완수해야 할 신성한 임무가 되었다. 그는 남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그녀의 마지막 날들을 편안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시간은 느리게 그리고 조용하게 흘러갔다. 지훈은 그녀가 간신히 넘길 수 있는 부드러운 죽을 끓이는 법을 배웠고 그녀의 눈이 피곤해 책을 읽기 힘들 때면 밤새 곁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고통스러운 기침이 시작될 때면 그녀의 작은 등을 밤새도록 쓸어내렸고 열이 오를 때면 물수건으로 정성껏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 빈자리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교감으로 채워졌다. 그는 사랑이 화려한 이벤트나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그저 함께 존재하고 열에 들뜬 이마를 짚어주고 옥상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삶의 의미는 가르쳐지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내는 감정이었다. 그는 바로 지금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순간 속에서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지훈은 창밖의 미묘한 빛의 변화에 잠에서 깼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계절을 잊고 있던 그들에게 기적처럼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아를 깨웠다. 수아야, 일어나봐. 눈이 와. 수아는 힘겹게 눈을 떴다. 지훈은 그녀를 부축해 창가로 데려갔다. 솜털 같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내려와 도시의 모든 더러움과 소음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세상이 고요하고 순결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도 병의 고통도 모두 멈춘 것 같았다. 수아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예쁘다.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은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한 사랑과 가슴을 저미는 슬픔으로 미어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지훈은 이웃집에서 낡은 필름 카메라를 빌려왔다. 그는 옥상에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다.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두꺼운 담요 하나를 함께 두르고 카메라 앞에 섰다. 억지로 웃거나 멋진 포즈를 취하지 않았다. 그저 렌즈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함께 겪어온 모든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슬픔, 사랑, 고통, 그리고 평온함까지도. 그것은 그들의 사랑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초상이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이 되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 마침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수아의 숨소리는 점점 얕아졌고 그녀의 눈은 대부분 감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세상이었던 작은 옥탑방, 지훈의 품에 안겨 있었다. 거창한 마지막 말은 없었다. 그녀는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지훈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고마워, 지훈아.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알게 해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덧붙였다. 슬퍼하지 마. 잘 살아. 지훈은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녹지 않고 계속 내리는 동안 그녀는 그의 품에서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수아는 떠났고 방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침묵만이 남았다. 지훈은 거대한 슬픔의 바다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고유한 힘이 솟아나고 있었다. 수아가 남긴 유산은 기억이나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강지훈 그 자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불시착했던 텅 빈 껍데기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상실을 겪으며 다시 태어난 영혼이었다. 며칠 후 그는 현상된 사진을 찾아왔다. 낡은 필름 카메라로 찍힌 사진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초월한 채 서로에게 기대어 영원히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은 그녀에게 했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 될 것이었다. 이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옥탑방 창가에 놓여있던 작은 화분에서는 새로운 싹이 돋아났다. 강지훈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녀의 얼마 되지 않는 유품들을 소중히 정리하고 그녀의 흔적이 깃든 모든 공간을 쓸고 닦았다. 슬픔은 여전히 그의 삶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그를 잠식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기억은 무거운 짐이 아닌 그의 삶을 이끄는 등대이자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단순한 노동을 계속하며 조용히 자신의 슬픔을 힘으로 바꾸는 시간을 가졌다. 마침내 그는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JS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다. 예전처럼 값비싼 명품 옷을 걸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걸음걸이에서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이와 단단한 권위가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방황하는 왕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길을 찾은 왕이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강 회장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 아들이 아닌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지분을 가진 정식 주주로서의 자격이었다. 강 회장의 집무실. 부자 사이의 재회는 차갑고 긴장감이 흘렀다. 강 회장은 아들이 결국 현실에 굴복하여 돌아왔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냈다. 지훈은 자신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의 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재단의 이름은 수아재단. 그 목적은 햇살 보육원과 같은 고아들을 후원하고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최악의 배신이었다. 감히 자신의 제국을 세운 돈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계집의 이름을 딴 자선 사업을 하겠다는 아들의 선언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법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막겠다고, 의절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변호사 박민준이 있었고 모든 법적 준비는 끝난 상태였다. 무엇보다 지우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려놓았다. 바로 욕심이었다. 회장님의 제국은 전부 가지세요. 저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 겁니다. 그 말은 강 회장에게 내린 최종적인 패배 선고였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물려줄 후계자가 그 제국 자체를 부정하고 떠나버린 것이다. 수아라는 이름의 재단은 그의 인생 전체가 실패했음을 알리는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이었다. 수아 자회단은 빠르게 현실이 되어갔다. 지우는 더 이상 어두운 표정의 경영인이 아니었다. 그는 햇살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웃었고,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배경이 아닌 그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의 작고 소박한 사무실 책상 위에는 그가 수아와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 언제나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과 삶의 목적을 찾았다. 반면 강 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성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텅 빈 저택의 서재에서 젊은 시절 아내와 아들과 함께 찍었던 낡은 가족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세상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유일한 존재를 잃었다. 그가 이룩한 부와 권력은 그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차가운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의 제국은 이제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수아가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지우는 다시 그 옥탑방을 찾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는 옥상에 올라가 동이 트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서울의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따스함 속에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심장에서 느껴지는 온기 속에서 그는 수아의 존재를 느꼈다. 그녀는 유령처럼 그의 곁을 맴도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일부가 되어 그의 삶 속에서 영원히 숨쉬고 있었다. 그는 그녀와의 약속을 지켰다. 한 가난한 소녀의 한마디가 백만장자 아들의 운명을 바꾸었고, 그 운명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작은 빛이 되어 떠오르고 있었다. 지우는 새로운 새벽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